안녕하세요, 최화님. 제가 얼마 전에 8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가 떠나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 일어난 일이라 저를 자책하고 회사 사람을 원망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기를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가족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고 툭툭 털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채화님. 직장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되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왔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 뱀의 비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뱀의 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뱀.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와 어리석음, 멈추지 않는 탐욕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집착심과 슬픔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뱀의 비유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수타니파타에 있는데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헤어나지 못할 때 큰 위험으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뱀을 비유해요.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은 옛날에 땅꾼들이 많았습니다. 뱀을 잡는 땅꾼들이 있었어요. 땅꾼들은 뱀을 잡을 때 뱀의 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머리입니다. 머리. 집게로 만지든 손으로 잡든 뱀의 머리를 잡아요. 왜냐하면 뱀의 몸통을 잡든가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뱀이 바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죠. 이 내용이 경전에 그대로 있어요. 뱀을 잘못 잡게 되면 뱀의 몸통을 잡으면 물릴 위험이 크고 뱀의 꼬리를 잡아도 물릴 위험이 크다. 하지만 뱀의 머리를 한 번에 제압하면 안전할 것이다. 이처럼 진리와 가르침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 이해하든가 꼬리를 잡는 일을 한다든가 몸통을 잡는 일을 하면 오히려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공부를 할 때 진행 방향이 잘못 흘러가면 뱀의 몸통과 꼬리를 잡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슬프고 괴로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지금 내가 슬픔과 괴로움 속에 멈춰 있고 죽고 싶고 나의 실수라고 자꾸 본인을 자책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 뱀의 몸통을 잡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도는 거예요. 자신을 무는 거예요. 물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독을 자신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뱀의 몸통을 잡고 꼬리를 잡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삶을 지금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이겨내고 느낌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에 대한 슬픔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을 충분히 자신에게 수용하고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용하기와 수용하기, 받아들이기가 필요해요. 뭐다?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한마디로 소가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방목되어 있는 소가 제대로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막 날뛰고 있는 형상하고 똑같아요. 본인의 괴로움과 걱정과 아픔이 그냥 이렇게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내 본인을 해치고 본인에게 힘든 그런 과정을 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수타니파타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소를 방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가 제대로 케어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고 방목되어 있으면 소들이 이리저리 날뛰어서 농작물을 해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야생마가 날뛰듯이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이끌어 간다. 그래서 사람은 매 순간마다 소를 다스리고 고삐를 잡고 필요할 때 막대기를 사용해서 방향을 잡아야 소들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하고 농작물도 망치지 않는다. 본인도 지금 괴로움과 걱정 속에 있는 상황에 날뛰는 마음의 감정이 본인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감정을 소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뱀이라고 생각하고 이 뱀의 머리를 잡고 소의 고삐를 잘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식 때문에 또는 아이 때문에 괴로웠던 마음이 올라오면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여요. 이걸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또 올라오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후회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서 되돌아올 수 없는 걸 본인이 잘 알잖아요. 이렇게 걱정되고 아픈 마음이 계속 있다면 오히려 부정적이고 더욱더 불편한 감정이 더 커질 거예요. 새롭게 아이가 또 탄생하기 위해서 정착을 하려면 평온하고 감사한 에너지가 가득해야 또다시 아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꾸 본인이 괴롭고 고통스러움 속에 있다면 새로 인연이 될 아이까지 인연을 만들지 못하는 제2의 화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화살을 받았지만 두 번의 화살을 받지 않는다라고 마음 내는 것. 두 번째 화살을 받지 않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깨지 알바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호흡으로 그 감정을 흘려보내면서 계속해서 정화하고 순환하는 방법으로 이 괴로움과 역경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선두에 둬야 할 삶의 흐름이자 방법이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오히려 미래와 지금 이 순간에 더 괴로움을 불러들여서 내 인생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다. 떠난 인연도 그렇고 새로 다가올 인연도 거부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는 일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머리를 딱 잡고 이 고통의 원인을 딱 잡고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지금 고통의 몸뚱아리를 잡고 고통의 꼬리를 잡고 있어서 이 고통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고통의 머리를 잡자.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고통의 머리를 잡아라. 고통의 머리를 잡아라. 고통의 몸통을 잡지 말라. 고통의 꼬리를 잡지 말라. 고통의 머리를 잡아라. 머리를 잡는 것이 지혜다. 머리를 잡으면 이 고통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몸통을 잡으면 내가 고통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 고통의 머리를 잡는 일이 뭐다? 두 번째 화살을 받지 않는 일이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감정을 지켜보고 냉정하게 고통의 머리를 잡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된다. 뱀 한 마리를 잡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코브라를 잡고 독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설프게 알아차리지 않고 있으면 금세 물려요. 그 독사의 머리보다 더 빠르게 내 손이 탁 움직여서 머리를 탁 낚아채야 자신이 안 물리고 이 독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먼 산 바라보고 어설프게 감정에 겨워서 본인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 고통의 독사는 내 인생 자체 모든 곳을 공격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강렬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건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했지만 30년 다 커서 자녀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떠나가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귀점명상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떠날 정도였으면 아이가 만일 10개월이 지나서 탄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이 건강과 이 아이의 이 정서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에너지가 약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난 인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떠날 이유가 있었구나. 필요곡절 반드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마음 내고 이제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이제 엄마의 밭을 잘 가꾸고 그리고 명상과 수행정진을 통해서 하루하루 마음밭을 잘 가꾸시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50대입니다. 아픈 90세 엄마를 모시고 있어요.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새언니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사실 오빠는 45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떠나시고 안 계세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너무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없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만 돌보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만할게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서러워서 글을 올려봅니다. 채화님,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지금 내 앞에 찾아오는 이런 모든 생활 그리고 모든 환경과 배경들 이런 것들이 험난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나이는 많고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가 아프셔서 돌봐야 하고 주변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쯤 찾아올 만한 그런 극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짧게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인생에 가장 힘든 화살이 내 삶에 박혔어요. 내 심장에 지금 박혔다는 거예요. 성인께서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화살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화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화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질문자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는 첫 번째 화살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에요. 이걸 애별리고라고 해요. 두 번째 고통은 원증회고예요. 원망하고 원수 같은 사람과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원증회고. 세 번째 고통은 구부득구예요. 내가 원해도 아무리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 가지의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본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병수발을 해야 되고 자신의 직장까지 그만둬야 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남자랑 도란도란 살고 싶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구부덕구예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헤어지고 괴롭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거예요. 애별리고예요. 이 세 가지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첫 번째 화살이에요. 지금 질문자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동등해요. 이걸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붓다는 표현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화살은 무엇인가? 두 번째 화살은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애별리고 원증외고 구부득고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화살을 받느냐, 아니면 첫 번째 화살을 빼내고 내 상처를 치유하느냐, 이것으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통은 누구나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으며, 두 번째 화살은 마음 공부와 알아차림과 깨어있는 자에게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갈 수 있다 라는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앞에 고통을 저항하든가 억누르든가 도망치고 이걸 밀어내려고 하고 첫 번째 화살을 피하려고 하고,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피해요? 엄마가 아픈 걸 어떻게 피해요?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있나요? 두 번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든가 억누르든가 밀어내면 두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나에게 다시 박힌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은 그게 사성제고 팔정도인 거예요. 연기법을 깨달아 고통이 모이는 원인이 있고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멸하는 8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팔정도다. 바른 견해, 정견. 그리고 바른 말, 정어. 정견 리꼴에서 어리석은 마음, 삿된 마음, 아상, 내가 맞다고 하는 이런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여기서부터 하나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까지 조금씩 소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화살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이건 이제 본인이 선택할 일이에요. 지금 질문자께서 적어주신 내용은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 가장 중요해요. 정견, 정어, 정업, 정사유, 정명, 정정진, 정정.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정이라는 말이에요.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다. 여기서 바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긍정적이고 밝고 맑으며 청정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고 맑으며 청정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본인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한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게 어둡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행운이 없다. 나는 부름만 가득하다. 애군만 가득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견이 될 수 있나요? 바른 견해가 될 수 있나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어가 될 수 있나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른 사유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유를 하고 있잖아요. 정명,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명. 내가 하는 일이 긍정적이고 바른 일인가? 정정진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행정진을 하루에 10분 이상 하고 명상도 하고 절 수행하면서 본인의 마음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항상 나는 핑계만 대고 내 인생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본인이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여기 대입시켜야 되는데 대입 안 시키고 나는 행복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소독도 하고 피를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피는 질질 맞으면서 이 화살 어디서 날라왔노? 도대체 어디서 날라왔노? 동쪽인가 북쪽인가 뒤에서 날라왔나? 이게 나무 화살인가 새 조각인가? 이렇게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니까요. 이걸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셨으니까 정신 딱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상도 하시고 우연찮게 이렇게 또 인연이 되셨으니까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아픈 부모님, 어머님 병수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장 그만두면 또 다시 직장 구하면 되고요. 뭐 굶어 죽게 하겠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셔서 나중에 병습을 못해서 아이고 내가 후회스럽고 평생 한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수행할 때가 왔구나. 52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부모로 인해서 내 수행이 좀 되겠구나. 이제 내 마음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 한 1000일 정도 한번 잡아보자. 1000일 안에 엄마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낫든가 뭐 어떻게 되든가 딱 마음 내고 어떤 마음도 내가 감정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본인의 수행정신을 딱 해나가는 게 이게 수행자예요. 왜냐? 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바뀌면 좋죠. 엄마가 벌떡 일어나고 돈도 어디서 턱 들어오고 직장도 새롭게 구해지고 모든 게 좋겠죠.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 현실을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현실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인연의 돌림과 윤회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음속 깊이 안다면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그저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수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딱 깨닫고 나에게 오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나를 수행의 길로 흐르게 하는 그리고 또 명상도 이 덕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지런히 자기 수행하는 그런 인연으로 물 흐르듯이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병에 걸려서 아플 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통증이 나타나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통증이 생길 때는 그 힘듦을 명상으로 이겨내기가 아직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구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구나.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겨내기가 아직은 힘듭니다.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상황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좋아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병고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흔히 드리는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이 보왕산매론의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왕산매론의 첫 번째 문장.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이게 왜 처음에 나오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픔을 어떻게 그걸 약으로 삼는가? 그 고통을 어떻게 참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되물어 봐야겠죠. 고통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픔을 참아내는 건 우리의 신경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티베트 승려들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도 마취약을 쓰지 않고 명상에 깊이 빠져서 수술을 한다라는, 물론 큰 수술은 아니겠지만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내려오더라고요. 진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명상으로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고통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겠죠. 영하 30도가 되는 히말라야에서 속옷 하나만 걸치고 찬 수건을 물에 흠뻑 적셔서 그걸 덮고 그걸 호흡을 통해서 다시 말리고 본인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승려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엄두를 내지 못하죠. 환경이 다르니까요. 우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산대에 사는 분들 그리고 추운 데 사는 분들은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일부 승려들 같은 경우든 수행자들 같은 경우든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과 단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고통을 밀어내고 고통을 지금 참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본인은 이 고통을 알아차려야 돼.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내야 돼. 알아차려야 돼. 지켜봐야 돼. 하지만 이미 나는 그 고통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 누워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알아차려야 돼. 전기 진동 소리, 드릴 소리가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데요.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면 온몸의 신경이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통증에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뭔가요? 지진이나 또는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이나 그리고 집안의 큰 풍파나 아니면 일생일대 큰 괴로움이 내 삶에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는데 매 순간마다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PTSD라고 해요. PTSD라고 해서 이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의외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배우자로부터 또는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가 되든가 선생님으로부터인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에서 2011년 대지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에서 한 유명한 심리학자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지진이라는 이 충격파 속에서 어떻게 하루빨리 평상시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프로젝트로 나눠요. 심리적으로 회복이 빨랐던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회복이 더뎠던 사람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어떤 연구 결과가 만들어져요. 빨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감정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벗어나고 벗어나지 못하고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냈을까요? 자, 혹시나 여러분께서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다,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내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충격 속에서도 이겨낸 사람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바뀌고 내 느낌과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빠르게 벗어난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아, 내가 겪는 지금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겪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것은 흐름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산으로 가요. 부산에서 언제 오세요? 채한님, 연탄 나눔말로 언제 오세요? 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도로 위에요. 곧 부산에 도착하지만 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란 말, 여기에 포인트 주세요. 체크, 별표 2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난 실패했어. No. 실패하고 있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배우자와의 사이가 개선될 수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과정이에요. 태어남과 죽음, 생사의 과정에 노병환이 있는 거예요. 늙어감, 병들어감, 근심, 노병환이 있는 거예요. 생과 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마음 공부를 배워가고 평온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요.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물론 눈 뜨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노 점수란 말 알죠?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행정진으로 더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노 점수예요. 뭐라고요? 도노 점수. 단박에 깨달아서 끝이 아니라 점점 더 수행을 통해서 나를 더 다져간다. 왜냐? 인간은 과정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별표 2개. 과정.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은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수술로 해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불행하다. 나에게 왜 삶이 이렇게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행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더디고 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과정이다. 뭐라고요? 과정이다. 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뭐였다?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감정과 고통과 괴로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회복성에 탄력을 주는 방법이었다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허용했다 이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억누르지 않고 허용했다.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기, 수용, 허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팩트가 뭐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허용했다. 누르지 않고 허용했다. 오지마가 아니라 와. 이 감정도 내 거야. 와 하면서 어떻게 한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봅니다. 과정과 허용이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허용이다.
이 두 개 체크하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또는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분들, 또는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혹시나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일본 그 과학자가 연구한 거니까요. 다 명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뭐예요? 깨지 알밭 흘에서 흘려보내기란 말이에요. 과정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쥐어잡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허용이 뭐예요? 수용, 받아들이기라는 거예요. 깨지 알밭 흘에 모든 정신적인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점 명상에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게 깨지 알밭 흘이에요. 기점 명상 방법이 바로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이 소책자, 이게 제가 28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집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깨지 알밭 흘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책이 없는 분들은 택배비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돼요. 카페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귀점 명상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올 거예요. 본인의 성함만 오픈하시면 가입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받으시고요.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두 번째, 누르지 않고 허용했다. 자, 반면 내가 그 감정에 쌓여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들의 대부분의 집단은 어떻게 했느냐? 반대겠죠.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 감정 내 거 아니야. 이 감정 내 거 아니야. 나 이거 눌러야 돼. 이런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대지진의 고통을 트라우마로 겪었다. 이게 팩트예요. 연구 결과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허용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내 마음을, 정신을, 내 육체를 회복하는 데 가장 선두에 둬야 할 마음가짐이고 지침서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평온으로 흐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아님 반갑습니다. 제 아들은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잘해서 학교에서도 1등하고 지금은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뭔가를 하나 하면 너무 집착하는 힘이 있어서 수영도 집착심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1등을 못하면 항상 불안해하고 운동은 무조건 1등을 해야 세계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채화님 만나고 최근에 많은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 욕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제 엄마를 좀 닮아서 집착하고 고집이 좀 있다 해주셨어요. 근데 엄마는 귀점 명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만나고 많이 내려놨다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내려놓으면 자녀분도 결국은 좀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어머니께서 꾸준하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식에게 자신의 편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편안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영을 할 때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꾸 질타를 당하면 내가 이 직장이 맞는 일일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명상을 계속하다가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내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가? 명상을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명상을 하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명상을 할 때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명상을 하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생각을 지켜보고 알아차릴 뿐 생각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만 생각은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지나가는 이웃일 뿐이다. 내 머리를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뭐라고요? 생각은 내 머리를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감정은 내 머리를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 손님한테 집을 내어주면 내 온통 머리와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손님은 툴툴 털고 가버려요. 근데 내가 그 손님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루미의 시에 보면 생각과 감정을 그냥 여인 속에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라. 그냥 손님처럼 대하라 했어요. 내가 여인숙의 주인이에요. 여인숙 별로 안 좋아하나요? 그럼 모텔? 아니면 호텔? 5성급 호텔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놀러 온 여행객을 자꾸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숙객처럼 손님처럼 흘려보내면 돼요. 이게 생각을 흘려보내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정말 유명한 수영 선수 있잖아요.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긴장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지금 아드님께서 수영 선수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수영할 때마다 내가 출발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출발 2번 잘못하면 실격이잖아요. 내가 너무 늦게 출발하면 어떡하지? 단거리에서는 출발이 생명이니까요. 0. 몇 초 차이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매 순간마다 찾아왔대요. 마이클 펠프스에게. 왜냐? 국가에서 기대하는 그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눈과 입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드님도 명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인연이 돼야 되니까. 펠퍼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했습니다. 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건 인터뷰에서 직접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기록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동시에 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신은 경기 전에 출발 전까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뭘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시각화한다. 시각화.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는가? 그 실패할 가능성을 부숴버린다. 딱 끝내고 내가 1등으로 돌아서 물 안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면서 관객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내 모습을 시각화하고 본인이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에 덮어 씌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 실패할 생각을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억눌렀습니까?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회전문이 돌아가듯이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르죠. 음악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실패하는 생각 안 하려고 막 아니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야 이거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들이고 본인에게 더 괴로운 상황을 연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펠퍼스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않았어요. 억누르지 않고 동시에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여기서 자기가 빠르게 인지한다고 했는데 빠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명상을 하니까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빠르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인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마인드 체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인드를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본인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항상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었다 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자,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시도할 때는 두려운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나 스포츠 경기에는 한순간의 실수가 본인의 기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뭐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요즘에 유명하게 뜨는 넷플릭스 CEO 여러분 아십니까? 넷플릭스 CEO가 헤이 스팅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죠. CEO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넷플릭스가 생기기 전에 넷플릭스는 원래 이렇게 브라운관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했던 것이에요.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감하게 인터넷이 빨라지기 전부터 회사 내부와 외부에서 이 CEO가 이걸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밑에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엄청난 비난을 했어요. 그거 실패한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영화를 집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다. 근데 그때 이 CEO는 전부 다 변환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 어떠한 저항도 물리치고 스스로가 변화했어요. 이 두려움을 깨부순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 넷플릭스가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했어요. 전문가들도. 근데 헤이스팅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부 다 안 된다, 큰일 난다 했지만 절대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되었어요. 최고의 가치로 올린 넷플릭스의 이 변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렸다면 지금의 넷플릭스가 생길 수 없었죠. 무작정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분석해 나갔어요. 그게 이 CEO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 CEO가 분석하고 알아차리고 본인 스스로가 냉철하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불안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 아시죠?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란 책이에요. 명상록.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명상록이란 책이 언제 집필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전쟁 중에서 집필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두렵고 이기고 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아우렐리우스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내려가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감정을 지켜봐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 감정은 매일매일 거친 바다의 파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명상록이 탄생해요. 자신의 성찰과 철학적인 감정의 요동을 전쟁터에서 격동의 시기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시작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삶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어렵고 힘든 전쟁터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기를 써내려간 게 지금의 사랑받는 명상록이 되었다. 외부의 환경보다 내 내면을 통제하는 힘,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 혼란과 전쟁 속에서도 글 하나를 쓰면서 내 정신적인 평온과 내 도덕적인 성찰과 고찰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우렐리우스의 삶의 방식이 지금 명상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니 가장 힘든 항해는 가장
기술이 좋은 항해사를 만들어낸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동안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성향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음악 듣고 책 읽고 산책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 년간 이런 삶에 익숙해졌고 사람들과의 인연 맺는 일이 부담스럽고 타인과의 소통이 어색한 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를 가끔 느끼며 살아갑니다. 수줍음이 많고 낯가림을 하는 성향은 나이가 들어가도 좀처럼 변하지 않네요. 마음의 숲 강연 때 그토록 뵙고 싶었던 선생님을 뵙고도 수줍고 떨리는 마음에 도망치듯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주위에 명랑하고 쾌활한 분들을 뵈면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며 이런 나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나도 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특별할 게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깊은 가르침과 뜻을 늦게나마 깨우쳐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도 해보았지만 극복하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매번 걷는 올레길을 잠시 걸었습니다. 그 코스를 지금 거의 3년째 계속 다녔는데 작은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그 커피숍에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커피는 이렇게 5,000원이고요. 뭐 핸드드립 하면 7,500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도 좀 없는 것 같아서 7,500원짜리를 이제 좀 팔아주고 싶어서 7,500원짜리를 시켜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잠시 책도 읽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커피숍을 작게 하는 오늘 갔던 곳도 테이블이 3개였고 제가 여기 또 바로 앞에 골목에 가는데 테이블이 1개예요. 1개. 1개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앉을 수 있는 한 7명, 6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1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하고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내향적인 성격이 많아요.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남들하고 빨리 친해질 수 없고 좀 낯을 가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낯을 가리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에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재벌들, 성공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조사의 70%가 본인이 나는 내향적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향적인 그 안에서 외향적인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내향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외향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들을 좀 진취적으로 이끌고 카리스마 있게 한다. 이건 옛날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도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내향적이고 좀 섬세하고 조용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디테일한 면이 많아서 일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몰입하는 도가 뛰어나서 더 성공적인 그런 레벨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왜냐? 지금 AI 시대가 대두하고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노트북 하나로 비즈니스를 하는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마케팅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는 섬세하고 소극적이고 조용한 분들도 충분히 자신의 디테일한 면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자녀분들이 조금 소극적이다, 내향적이다, 성격이 좀 소심하다, 성격을 바꿔야 돼, 뭐 웅변학원 다녀라, 태권도를 다녀라,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 나름대로의 성격에 맞춰서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향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시대 때 고정관념을 조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향적인 면이 있든 내향적인 면이 있든 어떠한 면도 우리 안에는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친하고 정말 동네 너무나 어릴 적에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편하잖아요. 그때는 외향적이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향적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뭐다?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격이 바뀌는 거지, 내 성격을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라고 저는 판가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연에 따라서 외향적인 면도 나오고 또 환경에 따라서 내향적인 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성격에도 뭐가 필요하다? 중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 뭐라고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중도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 본인의 성격과 관념을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판단 짓지 마세요. 마음의 몸의 균형을 잡을 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급한 마음, 소심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돼요. 이게 우리는 다만 할 일이에요. 양궁을 하는데 활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딱 끊어져 버려요, 땡기면. 근데 활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이 나가지가 않아요. 검은고의 줄, 기타 줄도 너무 팽팽하면 끊어져 버리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게 중도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몸과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요, 본래. 여러분 안에는 본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감정이 터져버리면 중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다?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중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붓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얘기했어요. 공자도 중용을 얘기합니다. 중용. 자, 둘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세 가지에 있어야 돼요. 자, 정치인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잘 다스리려고 해도 세 가지의 방법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모임을 잘 다스리려고 해도 세 가지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중용의 방법이에요. 자, 적어볼게요. 중용은 첫 번째는 적절한 때. 뭐다? 적절한 때. 뭐다? 적절한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용의 두 번째는 적절한 방식이 필요해요. 적절한 방식. 세 번째는 적절한 용기가 필요해요. 적절한 용기.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건 뭐냐면 어떠한 급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적절한 때인가? 적절한 방식인가? 이게 적절한 용기인가? 이걸 냉철하게 바라봐야 실수하지 않고 본인의 삶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적절한 때가 아니라 무모한 때가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무모한 방식이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무모한 용기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내란이 생겨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왜냐? 중용이 없기 때문에. 16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중용을
왜 공자가 중용을, 왜 붓다가 중도를 말씀하셨겠어요? 적절한 때에 본인이 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자는 적절한 때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모르고 적절한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용기로 어떠한 행위를 해버려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는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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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과 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 바꾸려 하면 결국 갈등을 발생시켜요. 이게 중도와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 갈등으로 간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 갈등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도 똑같아요. 내가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커져요.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맡기고 균형을 봐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친 집착이 되고 본인이 적절한 때를 파악하지 못하고 용기가 생기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 나라 간의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잉과 부족. 한번 적어볼까요? 과잉과 부족. 이것을 경계하라. 뭐 다른 말로 다 비슷해요. 욕심과 부족도 똑같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과 부족을 경계하라 하셨어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자녀에게 무관심이지 않은가? 이 모두를 경계해야지만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적절한 소통과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용기만이 서로 간에 간격을 유지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다. 제가 소크라테스의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어떤 위대한 지도자고 정치가고 또는 뭐 위대한 부모가 되고 싶고 한 자녀에게도 위대한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위대한 어떤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마음속에 항상 달고 살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위대한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때 가장 행복하죠, 부모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 그러면 너 존경하는 분 누구야? 아버지요. 그러면 굉장히 아버지는 잘 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부모로 하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자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요? 나는 자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또는 이해하고 있는가? 대표라면 나는 직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뭐냐? 나는 내가 고집하는 방식이 정말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룹 대표라면 내가 직원들에게 내가 뭔가 고집하는 방식이 정말 옳은가? 라고 본인에게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삶의 방향을 바꿔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시면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집착이 많은가 봅니다. 어릴 때부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뭐 집착이 있겠죠. 욕심도 있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의 고민은 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 힘듭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눈은 따갑고 소화는 안 되고 가스는 차고 변비는 생기고 편두통은 지나치게 자주 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입술도 마르고요. 입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어떤 명상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내려놓는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릴 적부터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먼저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욕심이 과해지면서 집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조금 더 커져서 집착으로 흘러가는 게 감정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집착과 관심과 욕심 자체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흘러갑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그 집착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대부분은 엄마의 집착, 아빠의 집착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었다라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해도 채화님 내려놓으면 무관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자신의 아상, 어리석음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녀들은 더욱더 자유롭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준다는 이 핑계로 집착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마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려놓기. 두 번째는 관심을 끊는 거예요. 내려놓기와 관심 끊기. 뭐라고요? 나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나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자녀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 자녀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 관심을 끊는다는 것 곧 감정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감정이 안 끊기잖아요.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내려놓아라는 거 안 끊긴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감정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관심을 끊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감정 바라보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내려놓기. 두 번째 방법은 관심 끊기. 세 번째는 감정 바라보기 연습. 부모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모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연습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이걸 먼저 해버리면 자녀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자녀에 대한 감정도 좀 바라보게 되고 자녀에 대한 내려놓음도 좀 실천하게 돼요. 자, 뭘 해야 된다? 부모 자신이 행복해지는 연습. 부모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연습.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연습. 따라 해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인생을 먼저 행복하게 한다. 나는 내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한다.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먼저 선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지 않고 자식이 행복하면 내 인생은 죽어도 돼. 내 삶은 망가져도 돼. 너만 행복하다면 이 마음이 자녀에게 좋은 줄 알아요. 결과적으로 자녀는 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는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자식을 케어한다는 게 부모의 자존감이 있나요?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즉시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도 남들에게 너무 순종적이든가,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자란 딸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너무 순종적이게 엄마가 나에게 했듯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의 착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부모도 똑같고 자녀도 똑같아요.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고 살아갈 권리를 부모가 뺐으면 안 됩니다. 특히 20살이 넘었으면. 자, 따라합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도 서로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 공간을 마련해줘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은 자식 때문에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수업 오셔서 부모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아님, 제가요 어릴 때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돈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있고 정말 저도 효도하고 싶은데 정말 저는 몹쓸 놈인가 봐요.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죠. 언제쯤 부모님에게 웃음을 한번 줄 수 있을까요? 미소 한번 짓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효자가 되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최하님,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효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부모님 생일 때 잘 찾아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참된 효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효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자가 말씀하시기에 효의 가장 근본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효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다. 다시 한번, 효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의 과도한 효에 대한 집착, 부모의 과도한 자식에 대한 간섭, 이것이야말로 자식과 부모를 어긋나게 하는 첫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식을 떠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 바로 간섭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는 마음은 인연을 떠나게 한다. 간섭하는 마음은 인연을 떠나게 한다.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효라는 것이 부모님 말씀만 잘 듣고 부모님 하는 얘기에 무조건 예예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마음의 존중, 부모에 대한 이해, 인정, 부모로 인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부모의 삶을 자식으로서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선두에 둬야 할 건 뭐냐 하면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식에게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싫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누가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면 싫어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가 자꾸 하면 나는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면 그건 곤란해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술, 담배를 해라. 한잔 해라. 담배 한 대 피워봐 하면 그건 곤욕이에요. 냄새도 맡기 싫은데. 육회를 안 먹는 사람한테 자꾸 육회 먹어봐 하는 건 곤욕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바라는 것, 상대방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효의 근본이고, 자식의 조건 없는 사랑은 자식에 대한 존중,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걸 자식에게 시켜요. 여기서부터 모든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효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효는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효예요. 자식이 술을 많이 먹는데 니 술 좀 그만 먹어라 제발. 아버지 엄마 죽기 전에 술 좀 끊어라. 부모가 싫어한다면 자식은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효인 거예요. 생일 때 돈 주고 뭐 해주고 뭐 차 사주고 집 사주고 그걸 효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겨울철에 옷 한 벌 사주고 엄마한테 나 효도했다. 뭐 여행 한번 보내주고 효도했다. 물론 그것도 효도가 될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근본적인 뿌리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옷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옷을 사줬는데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이 40이 될 때부터 아버지 옷은 양말도 안 사갑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돈을 드립니다, 돈을. 아버지 5일장 가서 아버지 원하는 색깔, 패턴 사세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요. 특히 아버지는 더 심해요. 옷 사오지 마라 좀.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내가 입어보고 살게.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돈인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하세요. 소를 오랫동안 키우셨기 때문에 집안에 짐승이 있으니까 여행 가는 걸 안 좋아하세요. 아버지 좀 가까운 데라도 한번 제주도라도 됐다. 이렇게. 우리 형님도 그래요. 비행기를 못 타세요, 형님은 또. 비행기 타고 형님 제주도 한번 오세요. 됐다. 야, 한번 타다가 내 죽을 뻔했다. 너무 무섭더라, 야. 형한테 자꾸 비행기 타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또 무릎이 안 좋으신데 얼마 전에 서울에 한번 오셨다가 좀 걷게 했는데 엄마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걷겠다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는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무릎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옷의 까탈스러움을 존중하고 형의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효의 근본이라는 걸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